김도진의 삶은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옆집의 폐가는 그의 삶을 지배하는 그림자였다. 그는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렸지만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늘 슬픔과 고독을 담고 있었다. 그는 한때 촉망받는 작곡가였지만 지금은 그의 음악을 들어줄 사람도, 그의 슬픔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었다. 그의 삶은 낡은 악보 더미 속에 갇혀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할 뿐이었다. 그의 집은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한 작고 낡은 집이었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의 유일한 벗은 낡은 피아노와 먼지 쌓인 악보들이었다. 밤이 되면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만의 세상에 침잠했다. 그의 음악은 슬픔과 고독,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지만 그 음악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지쳐 있었다. 도진은 어린 시절부터 옆집 폐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50년 전 그 집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고 했다. 일가족이 모두 사라졌고 그 후로 아무도 그 집에 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수군거렸다. 도진은 그 모든 소문에 대해 무심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그 집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예감했다. 그 집은 늘 어두웠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차가운 기운을 내뿜는 듯했다. 그는 그 집의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리들을 듣는 것 같았다. 마치 과거의 비명들이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어둡고 불안하다고 느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진실을 파헤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불안과 공포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았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그의 미래는 안개 속에 갇힌 듯했다. 그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오후였다. 도진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의 어깨는 잔뜩 웅크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어둡고 불안하다고 느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모퉁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나는 장면이었다. 쓰레기 더미 옆에 작은 유기견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강아지는 빗물에 젖어 덜덜 떨고 있었고 몹시 지쳐 보였다. 주위 사람들은 강아지를 외면한 채 바쁘게 지나갔다. 누구 하나 멈춰서서 강아지를 돕는 이가 없었다. 도진은 망설였다. 그는 돈이 부족했고 동물을 키울 여유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감당하기도 힘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지조차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그 작은 생명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강아지의 애처로운 눈빛은 마치 외로운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독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낡은 코트를 벗어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강아지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그의 마음에 따뜻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곧장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강아지는 감기에 걸려 있었고 영양실조 상태였다. 도진은 자신의 지갑에 남아있던 마지막 돈을 털어
강아지의 치료비를 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당장 먹을 밥값이 없다는 것도 잊은 채 오직 강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는 강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강아지를 자신의 유일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괜찮아. 아프지 마. 오늘부터 너는 희망이야. 도지는 강아지에게 희망이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는 희망이의 젖은 털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속삭였다. 강아지는 그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도지는 희망이를 품에 안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그의 삶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 작은 생명체는 그의 삶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희망이를 보며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는 희망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정성껏 보살피기로 다짐했다. 그는 희망이를 통해 자신이 잊고 있던 순수한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도지는 잠든 희망이의 옆에 앉아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다. 지갑은 낡고 해져 있었지만 아버지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갑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과 함께 빛바랜 종이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무심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낯선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인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듯 웃고 있었다. 여인의 목에는 낡고 투박한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그 열쇠 펜던트는 마치 고대 유물처럼 신비로웠다. 도지는 사진 속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목에 걸린 열쇠 펜던트. 도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그 여인의 눈빛이 자신과 닮아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문득 그는 아버지 이규철이 항상 목에 차고 다니던 낡고 투박한 자물쇠 모양의 펜던트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잠이 들 때도 그 자물쇠의 펜던트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도지는 그 자물쇠 펜던트가 열쇠 펜던트와 똑같은 재질과 디자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그는 두 펜던트를 합치면 하나의 온전한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다. 도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 사진에 대해 물어볼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이 사진은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그 낡은 열쇠, 펜던트와 자물쇠 펜던트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는 이 희미한 사진 한 장과 여인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그들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 진실이 무엇일지 알지 못한 채 다만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슬픔과 함께 간절한 희망을 담은 멜로디였다. 그는 그 멜로디가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다. 김도진의 삶을 지배하던 고요함은 낡은 사진 속 열쇠, 펜던트와 아버지의 자물쇠의 펜던트가 만들어내는 미묘한 불균형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잊혀진 과거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알 수 없는 신호였지만 도지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과 옆집 폐가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고군분투할 뿐이었다. 그의 집은 그에게 안식처이자 동시에 거대한 미스터리를 간직한 감옥과도 같았다. 50년간 비어있던 옆집 폐가. 사람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고 불렀다. 도지는 그 모든 소문에 대해 무심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그 집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예감했다. 그는 그 집의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리들을 듣는 것 같았다. 마치 과거의 비명들이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여느 때처럼 도지는 자신의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늘 슬픔과 고독을 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피아노를 멈추고 잠자리에 들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별빛만이 희미하게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의 귀에는 낡은 집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요한 침묵만이 들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침묵으로 가득했던 옆집 폐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응애응애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도진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옆집은 50년 동안 비어 있었고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귀신이라도 나온 것일까? 그의 심장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옆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환청일까? 그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집에서 들려온 아기의 울음소리는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품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 속 열쇠, 펜던트와 자신의 자물쇠의 펜던트, 그리고 옆집에서 들려온 아기의 울음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 진실이 자신의 완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까봐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삶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여정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도지는 지친 기색으로 식탁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옆집에서 들려온 아기의 울음소리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와 옆집 폐가에 얽힌 비밀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에게 옆집 폐가에 대해 물어봤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 집은 50년 전에 사람이 살았는데 갑자기 모두 사라졌어. 그 후로 아무도 살지 않았지. 저주받은 집이야.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어.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 들린 집이라고 불렀다. 도지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웠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영혼의 울림이라는 섬뜩한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도진의 옆집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을 강피로라고 소개했다. 강피로는 이 동네에서 50년 넘게 살았다는 노인이었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비열했고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끈적거림이 느껴졌다. 강피로는 도진에게 옆집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이, 그 집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50년 전에 끔찍한 일이 있었지. 일가족이 모두 사라졌어. 그리고 그 후로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지. 그거 저주 때문이야.
저주받은 집이라고. 강피로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도진에게 옆집 폐가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심어주려 했다. 그는 도진이 옆집 폐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도진이 그 집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는 도진에게서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 했다. 그는 도진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까봐 불안했다. 강피로는 도진이 옆집 폐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더욱 집요하게 그를 압박했다. 그는 도진의 주변에 알 수 없는 사건들을 꾸며냈다. 도진의 집에 돌이 날아오거나 창문이 깨지는 등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도진은 그 모든 것이 강피로의 조작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느꼈다. 젊은이, 그 집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 집을 그냥 내게 팔아. 내가 그 저주를 막아줄 테니.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강피로의 목소리는 도진의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는 도진에게 옆집 폐가를 팔 것을 종용했다. 그는 도진이 그 집 안에 숨겨진 어떤 비밀을 찾아낼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도진을 파멸시키고 옆집 폐가를 독점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그는 과거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도진은 강피로의 위협에 두려웠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옆집 폐가에 얽힌 비밀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옆집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선우는 망설임 없이 옆집으로 향했다. 낡고 허름한 옆집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싸늘한 냉기가 코를 찔렀다. 집 안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듯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거미줄이 엉겨 붙어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거실, 주방, 침실까지 모든 공간을 둘러봤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침실의 낡은 벽장으로 향했다. 벽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에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선우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아버지의 자물쇠의 펜던트를 벽장 자물쇠에 대보았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펜던트가 열쇠처럼 작용하다니. 선우는 벽장 문을 열었다. 벽장 안에는 낡은 옷까지 몇 벌과 함께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고 빛바랜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일기장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겉으로는 평범한 나무 상자였다. 선우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편지 뭉치, 그리고 말라버린 꼬집 몇 개가 들어 있었다.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규철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낯선 여인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여인은 규철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듯 웃고 있었다. 여인의 목에는 낡고 투박한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그 열쇠 펜던트는 마치 고대 유물처럼 신비로웠다.
도지는 사진 속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목에 걸린 열쇠 펜던트. 도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그 낡은 열쇠, 펜던트와 자물쇠, 펜던트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는 이 희미한 사진 한 장과 여인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그들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 진실이 무엇일지 알지 못한 채 다만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김도진의 손에 들린 낡은 패가 벽장 속 일기장과 사진, 그리고 열쇠 펜던트의 비밀은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자신이 읽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50년간 잠들어 있던 옆집 폐가에 이토록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니. 일기장은 낡고 빗발에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50년 전 옆집에서 살았던 박민지라는 여인이 직접 쓴 일기였다. 그리고 일기장 속에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아육계약 섹스트년 액슈얼 일.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악마 같은 자식 이준호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내 재산, 내 명예, 그리고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다. 그는 나를 죽이고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일기장에 남기고 내가 남긴 열쇠, 펜던트 속에 내 모든 것을 담아두었다.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일기장 속에는 이준호가 박민지를 살해하고 그녀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준호 그는 다름 아닌 도진의 친아버지 이규철의 친동생이자 도진의 친삼촌이었다. 이준호는 5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살인자였다니, 그리고 그의 범죄를 아버지 규철이 은폐했다는 사실까지 선우는 자신이 읽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였다. 끔찍한 악취가 나는 듯한 공포였다. 도진은 일기장을 읽는 내내 온몸이 떨렸다. 박민지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진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열쇠 펜던트. 도진의 손에 들린 열쇠 펜던트와 아버지의 자물쇠 펜던트가 연결되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했다. 아버지 규철은 치매에 걸렸지만 매일 밤 옆집을 향해 여보 나왔소 라고 말했던 것은 죽은 박민지에게 말을 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녀의 원혼을 달래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옆집에서 들려온 나왔소, 여보, 당신을 기다렸소 라는 대답은 박민지의 억울한 영혼이 이 모든 진실을 밝혀주기를 갈망하며 도진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던 것이다. 도진은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자의 죄를 은폐한 공범이라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에게 가족은 더 이상 따뜻한 울타리가 아니었다. 도진은 아버지 규철에게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기억을 잃었다. 그는 이제 홀로 이 모든 진실을 감당해야 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박민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때 집안에 침묵이 흘렀다. 고모 이수진이 도진의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 강민호 변호사가 서 있었다. 강민호는 날카로운 눈빛과 능글맞은 미소를 가진 인물로 수진의 모든 불법적인 일을 처리해주는 교활한 변호사였다. 그는 이규철의 재산을 노리고 선우를 압박하려 했다. 선우야, 너 요즘 왜 그렇게 이상해? 아빠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잖아. 빨리 집 팔아서 우리 재산 좀 나누자. 너 아빠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잖아.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녀는 도진의 손에 들린 일기장을 노려봤다. 그녀는 도진이 옆집 폐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불안했다. 그녀는 이준호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지키고 싶었다. 이준호는 그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었기에 그 유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에게도 불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모,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기장 속에는 우리 가족의 끔찍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쳐 수진에게 보여주었다. 수진은 일기장 속 내용을 읽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의 눈은 동요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읽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도진을 노려봤다. 이준호가 살인자였다니, 그리고 오빠 이규철이 그 사실을 은폐했다니,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야. 우리 오빠가 살인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다. 강민호 변호사가 수진을 제지했다. 그의 눈빛은 일기장 속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그는 일기장의 필체가 이준호의 것과 흡사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이준호의 비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민호는 이준호의 법률 고문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이준호의 과거에 대한 몇 가지 단편적인 정보를 들은 적이 있었다. 이선우 씨, 지금 이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일기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민호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도진이 가진 증거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압박하려 했다. 그는 도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이 집을 팔아 재산을 독점하려 했다. 그는 수진과 함께 도진을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그에게서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50년 전 박민지 사건을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은폐하고 이규철의 재산을 가로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수진은 강민호 변호사의 말을 듣고 안도했다. 그녀는 일기장이 단순한 망상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다시 한번 비난을 퍼부었다. 너 미쳤어. 밤마다 옆집에서 귀신 소리 듣더니 결국 정신병에 걸린 거야. 이 모든 게 내 망상이라고. 그녀는 도진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도진은 피했다. 도진은 수진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일기장과 펜던트가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단서임을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 했다. 그는 자신의 작곡 재능을 발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음악을 통해 박민지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고 싶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진실을 담은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의 음악은 이제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되었다. 그날 밤 도진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낡은 악보집을 찾아냈다. 악보집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악보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악보들 사이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아버지 규철과 박민지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이준호가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도진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 규철이 박민지와 이준호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진 속에는 이준호가 박민지를 협박하는 듯한 묘한 분위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굳건했다. 그는 박민지와 아버지 규철의 이야기를 담은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표출했다. 그의 작곡 재능은 이제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되었다. 그의 음악은 낡은 집을 채웠고 그의 선율은 어둠 속에 갇힌 박민지의 영혼에게 닿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음악적 지식과 감각을 활용하여 이 모든 것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수지는 도진이 밤늦게까지 피아노를 치는 것을 보고 짜증을 냈다. 그녀는 도진이 정신을 놓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도진의 행동을 감시하게 했다. 그녀는 도진이 가진 모든 증거를 파헤쳐 그가 정신병자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그녀는 강민호 변호사와 함께 도진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이 집을 팔아 재산을 독점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준호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이준호에게 상속받은 막대한 유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에게도 불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도진은 수진과 민호 변호사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자신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박민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일기장과 펜던트, 그리고 자신의 음악을 꽉 움켜쥐었다. 그것들이 그를 구원할 유일한 단서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삶과 가족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으로 불타올랐다. 김도진의 삶은 이제 지옥과 같았다. 고모 이수진과 강민호 변호사의 맹공격은 그를 정신병자로 몰아넣고 아버지 이규철의 재산을 강탈하려 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도진은 순식간에 정신병을 앓는 폐륜화로 낙인 찍혔다. 그는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의 끔찍한 비밀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이제 박민지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며 이준호와 강민호의 죄를 밝히기 위한 최후의 싸움에 홀로 맞서야 했다. 이선우 씨, 당신의 정신 상태는 심각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밤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옆집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헛것을 본다고 주장하는군요. 당신은 아버지를 제대로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이규철 씨의 재산을 모두 넘기고 당장 정신병원으로 가십시오. 산지리의 하춘 타판. 수진은 법원 복도에서 도진을 향해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가득했다.
그녀는 미리 매수된 기자들을 동원하여 도진의 모든 것을 언론에 폭로했다. 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피하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수진과 강민호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삶은 파멸 직전까지 몰렸다. 그의 유일한 벗인 강아지 희망이도 불안한 듯 그의 곁을 맴돌았다. 그의 분노와 불안감은 아버지 규철에게 향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밤마다 옆집 폐가를 향해 "여보, 나왔어" 라고 인사했다. 도진은 그 모습이 그를 더욱 힘들게 했다. 아버지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박민지에게 속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버지의 치매가 사실은 이준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스스로 기억을 억압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을 품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침묵 속에 숨겨진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죄책감까지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도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 했다. 그는 박민지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작곡, 재능과 음악적 감각을 발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음악을 통해 박민지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고 싶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진실을 담은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의 음악은 이제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되었다. 강민호 변호사는 도진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는 법원에 이선우에 대한 정신감정 및 이규철의 양육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 소송의 최종 변론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도록 요구했다. 이곳은 도진의 명예와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심판받는 투기장이 되었다. 강민호는 재판을 통해 도진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이규철의 재산을 강탈하려 했다. 그는 50년 전 박민지 살인사건의 모든 진실을 은폐하고 도진을 희생양 삼으려 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도진은 하얀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의 옆에는 그를 변호해줄 변호사가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포기를 암시하는 듯했다. 강민호의 공격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활했다. 이선우 씨는 매일 밤 아무도 살지 않는 옆집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헛것을 본다고 주장하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제대로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이규철 씨의 재산을 모두 넘기고 당장 정신병원으로 가십시오. 강민호 변호사는 법정에서 도진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미리 매수된 증인들을 내세워 도진이 과거에 이상 행동들을 보였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게 했다. 그는 도진이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그의 죽음을 바랐다는 비열한 주장까지 펼쳤다. 그는 50년 전 박민지 사건을 저주라는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며 도진이 그 저주에 사로잡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법정 안은 도진을 비난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도진은 그 모든 비난 속에서 억울함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의 유일한 증거는 낡은 일기장과 펜던트, 그리고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법정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였다. 그는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는 수진과 강민호의 공격에 직면하여 자신의 진심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드러날까봐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그는 아버지 규철의 기억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치매로 기억을 잃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최종 변론 기회를 주십시오. 도진의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재판장은 도진에게 자리에서 일어설 것을 허락했다. 도진은 떨리는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박민지의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며 이준호와 강민호의 죄를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일기장과 펜던트,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악보집 한 페이지를 꺼냈다. 저는 이 모든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 이규철의 명예를 회복하고 박민지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희 가족의 끔찍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쳐 그 안에 쓰인 박민지의 필체와 낡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박민지는 낡고 투박한 열쇠 모양의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있었다. 이 일기장은 박민지 씨가 직접 쓴 것입니다. 그녀는 이준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준호는 저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규철은 그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도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기자들은 경악한 듯 그를 바라봤다. 수진과 강민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이준호가 살인자였다니, 그리고 규철이 그 사실을 은폐했다니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도진의 확신에 찬 눈빛은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다. 그들은 50년 전 사건의 진실이 이렇게 밝혀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도진은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아버지의 자물쇠에 펜던트와 사진 속 여인의 열쇠 펜던트를 연결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두 펜던트가 완벽하게 맞물렸다. 그는 연결된 펜던트를 들어올려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펜던트들은 박민지 씨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이 펜던트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살지 않는 옆집에서 들려오던 아기 울음소리는 박민지 씨의 영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영혼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속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도진의 고백에 법정은 술렁였다. 박민지의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수진과 강민호는 이 모든 것이 도진의 정신병 증거라고 주장하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봤다. 재판장님,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활짝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바로 한 교수였다. 한 교수는 도진의 아버지 규철의 옛 친구이자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고대어 전문가였다. 그는 도진의 변론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왔던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도진의 옆에 서서 그를 지지했다. 이것은 박민지 씨의 부검보고서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는 이준호가 박민지 씨를 살해하고 그녀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준호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규철 씨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는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들어올렸다. 그 안에는 박민지의 부검보고서 원본
이준호의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 그리고 규철이 이 모든 것을 은폐했다는 증거까지 담겨 있었다. 한 교수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수진과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교수를 바라봤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봤다. 이 모든 것은 강피로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때 법정 뒤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수진과 강민호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중 한 명인 최용호 가상의 인물, 본명 최지혁, 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오열하며 자백했다. 그는 이수진과 강민호의 명령을 받아 증거를 조작하고 선우를 비난했던 것이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이다. 그의 자백은 이수진과 강민호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그는 강피로가 50년 전 박민지 사건의 진범이라는 것과 김민호가 그를 도와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법정 문 밖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 그것은 마치 박민지의 영혼이 자신에게 찾아온 평화를 알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선우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선우에 대한 정신감정 및 이규철의 양육권 박탈 혐의는 모두 기각합니다. 원고 이수진은 피고인 이선우에게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며 피고인 이선우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수진, 강민호, 최영호는 과거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와 박민지 살해, 공모, 재산 강탈, 이선우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감격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박민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해방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박민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아버지의 죄를 속죄했으며 가족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법정은 김도진의 충격적인 고백과 한 교수의 등장으로 인해 싸늘한 침묵에 잠겼다. 이수진과 강민호 변호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도진은 이제 마지막 진실, 즉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밝혀야 했다. 그의 손에 들린 일기장과 펜던트, 그리고 한 교수가 제시한 증거들은 그의 모든 삶을 뒤흔드는 진실의 열쇠이자 박민지에게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였다. 그는 법정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시선 속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이 일기장 속 여인 박민지 씨는 저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은 한 남자, 즉 저의 친아버지 이규철의 친동생, 저의 삼촌 이준호가 박민지 씨를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규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쳐 그 안에 쓰인 박민지의 필체와 낡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박민지는 낡고 투박한 열쇠 모양의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있었다. 이 펜던트는 박민지 씨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이 펜던트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살지 않는 옆집에서 들려오던 아기 울음소리는 박민지 씨의 영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영혼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속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도진의 고백에 법정은 술렁였다. 박민지의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수진과 강민호는 이 모든 것이 도진의 정신병 증거라고 주장하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봤다. 재판장님,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활짝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바로 한 교수였다. 한 교수는 도진의 아버지 규철의 옛 친구이자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고대어 전문가였다. 그는 도진의 변론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왔던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도진의 옆에 서서 그를 지지했다. 이것은 박민지 씨의 부검 보고서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는 이준호가 박민지 씨를 살해하고 그녀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준호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규철 씨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는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들어올렸다. 그 안에는 박민지의 부검보고서, 원본, 이준호의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 그리고 규철이 이 모든 것을 은폐했다는 증거까지 담겨 있었다. 한 교수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이수진과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교수를 바라봤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봤다. 이 모든 것은 강피로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때 법정 뒤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수진과 강민호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중 한 명인 최영호 가상의 인물, 본명 최지혁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오열하며 자백했다. 그는 이수진과 강민호의 명령을 받아 증거를 조작하고 선우를 비난했던 것이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이다. 그의 자백은 이수진과 강민호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그는 강피로가 50년 전 박민지 사건의 진범이라는 것과 김민호가 그를 도와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법정 문 밖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 그것은 마치 박민지의 영혼이 자신에게 찾아온 평화를 알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선우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선우에 대한 정신감정 및 이규철의 양육권 박탈 혐의는 모두 기각합니다. 원고 이수진은 피고인 이선우에게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며 피고인 이선우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수진, 강민호, 최영호는 과거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와 박민지 살해, 공모 재산 강탈, 이선우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감격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도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박민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해방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박민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아버지의 죄를 속죄했으며 가족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선우는 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 이규철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갇혀있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법정은 김도진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수진과 강민호 변호사, 그리고 최영호는 자신들의 탐욕과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자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들은 사기와 무고, 살인 공모 등 끔찍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들의 삶은 파멸을 맞이했다. 법의 심판은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선우는 법정을 나서며 벅찬 감격에 휩싸였다. 지난 세월 자신을 짓눌렀던 정신병이라는 낙인과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슬픔 대신 깊은 안도감과 희망이 반짝였다. 그는 박민지의 낡은 일기장과 펜던트, 그리고 아버지의 희미한 눈물 자국이 남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박민지의 억울함과 아버지의 속죄,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이 담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선우는 아버지 이규철의 병실에서 기적 같은 소식을 기다렸다.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 저 선우예요. 이제 다 괜찮아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민지 씨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선우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규철의 눈에서 희미하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선우를 향한 아버지의 대답이었다. 그는 선우가 모든 진실을 밝혀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용기와 사랑에 감격하고 있었다. 선우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박민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해방감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선우는 박민지의 유해가 묻혀있는 낡은 묘지를 찾았다. 20년 전, 그녀는 쓸쓸하게 그곳에 묻혔다. 선우는 박민지의 묘비 앞에 국화를 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낡은 일기장과 연결된 펜던트를 묘비 앞에 놓았다. 민지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억울함은 모두 풀렸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제 자유로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제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덕분입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옆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박민지의 영혼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이었다. 최은지 형사는 재판 이후 선우를 찾아와 깊이 사과했다. 이선우 씨,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은지는 선우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의 옆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수진은 모든 것을 잃은 후 방황했지만 혜진과 한 교수의 도움으로 점차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고 혜진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혜진은 수진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그녀는 수진 역시 김민호와 최영호의 희생양이었음을 이해했다. 수진은 남은 삶을 속죄하며 재단을 돕는 데 헌신하기로 했다. 지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친아빠의 그림자 속에 갇혀 살던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구원한 강인한 여인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바이올린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선우는 자신의 작곡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과 이준호, 박민지의 재산을 바탕으로 희망의 선율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유전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 및 연구 지원, 그리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둘째, 박민지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돕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셋째,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예술을 통한 치유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선우는 재단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규철은 재단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선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유전병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고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선한 영향력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당시 가문의 낡은 집은 이제 더 이상 병자의 집이 아니라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선우는 그 집을 재단의 본부로 사용하기로 했다. 선우는 이제 매일 밤 옆집을 향해 여보, 나왔소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행동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박민지에게 속죄하고 그녀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때로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나왔소 여보 라는 대답을 들으며 박민지의 영혼이 자신에게 찾아온 평화를 알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선우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갈등의 부재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내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그리고 타인을 용서한 완전하고 진정한 평화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으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강인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작곡 재능을 활용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음악을 만들었다. 그의 음악은 이제 슬픔 대신 기쁨과 희망을 연주했다.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김도진의 삶은 과거의 어둠과 고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집에서 치매 걸린 아버지를 돌보던 지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희망의 선율 재단 달라스제 헌신적인 이사장, 그리고 자신의 음악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작곡가로 우뚝 섰다. 그의 삶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과 같았다. 희망의 선율 재단은 선우의 지휘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재단은 이규철의 유산과 박민지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유전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최첨단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선우가 직접 밝혀낸 유전병의 비밀과 한 교수의 헌신적인 연구 덕분에 이 병은 이제 더 이상 치명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재단은 또한 박민지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돕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데 헌신했다. 선우는 재단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다. 선우는 자신의 작곡 재능을 활용하여 재단의 모든 홍보물과 교육 자료를 직접 디자인했다. 그의 섬세하고 따뜻한 음악은 재단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는 또한 재단 산하에 치유의 선율음악 학교만을 설립하여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악 교육을 제공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이곳은 그의 어린 시절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희망의 요람이 되었다. 이규철은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아들 선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그는 유전병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고 치매 증상도 현저히 호전되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선한 영향력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매일 밤 그는 더 이상 옆집을 향해 여보 나왔소 라고 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선우가 만들어준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밝고 따뜻한 웃음을 지으며 다 함께 나왔소 라고 말하곤 했다. 이수진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형기를 마친 후 조용히 재단을 찾아왔다. 그녀는 과거의 탐욕과 이기심 대신 깊은 겸손과 후회가 깃들어 있었다. 선우는 수진을 용서했고 그녀에게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할 기회를 주었다. 수진은 재단의 일을 도우며 자신의 죄를 속죄했고 선우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진정한 가족애를 회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수진은 재단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선우는 이제 매일 밤 음악을 작곡했다. 그의 음악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독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선율은 이제 기쁨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사했고 그의 작품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작곡가로서의 꿈을 실현했고 그의 음악은 세상에 빛을 전했다. 그의 낡은 집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희망의 선율재단의 심장이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했다. 옆집 박민지의 집은 박민지 기념관으로 바뀌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낡은 일기장과 펜던트가 전시되어 있었고 그녀의 억울한 죽음과 선우가 밝혀낸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곳은 진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기리는 공간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오후 이선우는 재단이 주최하는 희망의 선율 콘서트 무대에 섰다. 콘서트는 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하고 재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낡은 집의 정원에서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를 응원했다. 무대 위 선우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은 청중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콘서트의 마지막 곡, 선우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요 기억의 치유라는 곡을 연주했다. 곡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찾아온 희망과 용서를 담고 있었다. 그의 연주가 끝나자 청중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연주가 끝난 후 선우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과 함께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이 곡은 저의 아버지 그리고 박민지 씨를 위한 곡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처럼 그리고 이 곡의 선율처럼 아픔은 치유될 수 있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단을 통해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아버지 규철을 바라봤다. 규철은 아들의 연주에 감격한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여보, 나왔소라고 혼자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 선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며 정원과 낡은 집을 비추었다. 집 안에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치유와 희망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낡은 집은 더 이상 어둡고 칙칙한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희망을 품은 빛나는 공간이 되었다. 이선우의 삶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환청이라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기적의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선우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매일 밤 아무도 살지 않는 옆집을 보며 아내에게 인사하던 평범한 일상이 결국은 가족의 끔찍한 비밀과 잃어버린 진실을 밝혀내는 실마리가 되고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며 가장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 씨처럼 용기와 지혜로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치유하며 사랑과 이해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강인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힘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이선우 씨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고 싶은 주제나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